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주부로 생활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슬아의 딸을 둘 두고 있는데 그중 큰 녀석은 대학 진학하며 일찍이 부모 둥지를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경험도 쌓으면서 제 사업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다가 드디어 딸아이 꿈이 목전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해온 일인 만큼 제대로 해내고 싶은 생각이 강한 모양인지 요새는 일한다고 바빠 잠잘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저렇게 혼자 타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느라 혼자 2명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길까 싶어 딸내미 덕분에 덩달아 저희 부부도 바빠졌습니다. 자라는 내내 부모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제 갈 길 가고 있는 착한 딸아이입니다. 부모로서 그런 아이에게 사랑 많이 주고 항상 딸아이 하는 일 성심으로 응원해주는 것 외에 달리 해준 것도 없는 부모입니다. 이렇듯 제게는 세상 잘난 사람들 다 데려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내 새끼이지만 남들 보기에는 그리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경우 바르게 행동하지만 제 가족들, 특히나 내 새끼 건드리는 건 정말 물불 가리지 않는 편이거든요. 평소 제 모습만 보고 제 사람들 조금 우습게 봐도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아주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한 거죠. 감히 제 사랑하는 딸아이 앞에서 우리 멸시하고 제 앞에서 속을 아주 뒤집어놨던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저희 아이와 결혼이 오가던 남자의 부모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장차 사돈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식 당일에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사돈. 경우? 지금 내 앞에서 경우를 따지는 겁니까? 듣는 사람 생각도 하지 않고 먼저 경우 없이 나온 게 누구인데? 딱 그쪽 경우에 어울리도록 행동한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자기가 남한테 함부로 굴 때는 대단한 잘못 안 한 줄 알면서도 꼭 똑같이 당하게 되면 그건 못 견디고 저렇게 날뛰니 원. 사람이 나이를 먹은 만큼 먹고도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것만큼 꼴불견인 일도 또 없는 법이죠. 저 혼자 있는 데서 그런 짓을 했어도 눈 감아주고 넘어가주기 어려운 판에 내 귀한 딸 자식인 앞에서 제 부모님 알기를 그렇게 우습게 여겨놓고 그러면서 제가 고분고분 그 사람 뜻 따를 줄로만 알았답니까? 참 기가 막혀서. 여러분, 도대체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당했길래 이렇게나 열어 올리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희 부부가 딸 자식 시집 보내겠다고 겪은 일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또 그곳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래 태어나기를 서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청주 출신이에요. 평생을 이곳을 터전 삼아 살면서 서로를 만났고 저희 아이들도 이곳에서 낳아 키웠습니다. 우리 큰애 역시 태어나기도 청주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곳에서 다녔습니다. 딸아이가 대학 진학하면서 서울로 독립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러고도 본가에 자주 들렀어요. 워낙 저희 가족 사이가 돈독하기도 하고 서울에서 청주까지 그래봤자 차 안 막히면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거든요. 대학 다닐 때에도 거의 주말마다 집에 내려와서 엄마 아빠 보고 갈 정도로 독립한 이후에도 고향인 청주에는 자주 내려왔습니다. 딸 자식 대학 보낸다고 독립시켜놓고 애지중지 기른 딸 혼자 쓸쓸하게 서울살이 한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부모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기특한 생각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은 철이 없어 그런지 다 큰딸 아기처럼 부둥부둥 해주시는 엄마 아빠 해주는 밥 먹으면서 어리광 부리고 싶어서. 그래 엄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려와. 아무리 요새 교통편이 좋아 서울에서 청주 오가기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주말마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갓 20살이 되어 대학생 성인이 된 자유를 만끽하고 싶을 만도 한데 그 귀한 시간 가족들 위해 써주니 딸아이에게 그저 고맙고 아이 마음 씀씀이가 참 기특했죠.
실제로 아이 대학 동기들 중에 우리 딸처럼 비슷하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친구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집에서 독립해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긴 한데, 그래도 나는 독립해서 혼자 떨어져 나와 사는 게 그렇게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 물론 자취하면서 즐길 수 있는 자유로움도 좋지만 그래도 난 가족들이랑 같이 살던 기억이 더 좋기도 했고.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는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놓고도 매 주말마다 꼬박꼬박 엄마 얼굴을 보러 내려와주는 아이였어요. 주말마다 아이랑 청주 시내에서 데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서울만큼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한 대도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요새는 청주도 예전 같지 않아서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랑은 또 달라서 요즘에는 청주 시내에만 나가도 그렇게 크게 아쉽거나 부족함 느끼지 못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또 희한한 게, 딸아이 말하기로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 중에서는 서울 아닌 곳들은 죄다 시골인 줄 알더라는 겁니다. 나 처음에 대학 가고 난 다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촌뜨기 취급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 내가 무슨 소리까지 들은 줄 알아? 지연이는 청주에서 왔다고 했지. 그러면 새벽에 이렇게 호프집에서 술 마시거나 심야 영화 보는 거 한 번도 못 해봤겠다. 그치?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애가 그동안 새벽에 호프집에서 술 마셔보지 못한 거나 심야 영화 보지 못한 건 대학 진학도 하기 전에 미성년자라서 그런 거지. 청주라고 어디 영화관이 없겠습니까? 게다가 호프집이라니 참 어이가 없어서. 대한민국에 술 마실 수 있는 호프집은 서울에밖에 없답니까? 서울 촌놈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나이대 사람들이야 그래도 지금처럼 지방 도시가 발전하기 전이니까 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 드물지 않다고는 해도 새파랗게 어린 딸아이 또래들이 저런 소리 할 줄은 몰랐어요. 물론 그나마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애들은 속으로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겉으로는 저렇게 무식한 소리 하지는 않던데 꼭 나대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저렇게 티를 내더라고. 우리 애가 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면서 곱게 당해주기만 하는 성격은 아닌지라 그런 애들한테는 일부러 눈치 없는 척하면서 면박을 주곤 했습니다. 어머, 너네 집에서는 그동안 여행 다닐 여유도 없었나 보다. 서울 밖에 조금만 나가도 그런 소리 안 했을 텐데. 이제 20살 되고 성인 됐으니까 앞으로는 서울 말고도 다른 데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좀 다니고 해봐.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앞에서 고스에서 깔깔 웃는 딸아이였어요. 청주에는 영화관도 호프집도 없는 촌구석 소리하면서 나불나불 댈 때는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나한테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자라 서울 밖으로 나가서 구경도 못 해본 사람 취급당하니까 자기 혼자 분해서 파르르 떨고 있는 꼴이라니.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우리 애 처음에 서울로 대학 간다는 소리 듣고 같이 청주에서 살고 있던 제 일가 친척들이나 지인들은 우리 지연이 서울로 학교 가서 지방 출신이라고 텃세 부리는 못된 애들한테 잡혀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몰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만 해도 에이,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그저 웃어 넘겼는데 막상 정말로 우리 아이가 면전에서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도 그렇게 어이가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애가 나이가 많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 소리 들은 게 10년이 좀 더 되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들을 만한 소리랍니까? 그 정도로 아직까지 서울에서만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서울 밖 소식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아는 게 없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하긴 당장 TV 뉴스만 틀어보아도 거의 서울 관련한 얘기들만 나오지 지방에서 어지간한 큰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서울 외의 지방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자세히 다루는 일은 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지방 출신이다 보니 이런 점들이 더 눈에 잘 들어와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을 고향으로 두지 않고 평생을 지방에서 자식 키우며 살아온 입장에서는 참 이래저래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딸아이가 그렇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우스운 소리하는 애들 제대로 면박을 줘서 그런지 그 이후부터는 청주가 시골이라느니 우리 애더러 총구석 출신이라느니 그런 생각 없이 떠드는 소리하는 애들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아이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더라고요. 청주도 조금만 교회로 나가다 보면 논밭도 제대로 있는 법이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지만 청주 시내 중심으로는 그냥 서울 작은 동네나 크게 별반 다를 거 없거든요. 저희가 아이들 기른 환경도 도시에 가까웠지 정말 서울 출신 애들이 생각하는 깡초는 저도 몇 번 가본 적 없었습니다. 주변에 농사 지으시는 친척분들이야 몇 분 계시지만 저희 남편도 평생 직장 생활하며 돈 벌며 회사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서울 생활 10년이 넘어갈 무렵 딸아이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자기들이 겪어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무례한 소리 하는 거 참아주지 않았던 건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 입 다물고 있었으면 그 못돼 먹은 것들이 당연히 나 촌사람인 줄 알고 더 무시하면서 떠들어댔겠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촌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런 소리 듣고 있을 이유는 없지. 시험 쳐서 학교 들어왔으면 그냥 다 이 학교 학생인 거지. 거기 서울 출신이니 지방 출신이니 갈라치게 하는 게 애초에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들어보니 서울 안에서 학교 나온 애들도 학군으로 갈려서 자기들끼리 비싼 동네 출신이며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 애들 배척한다는 소리 듣기는 했습니다. 그 애들이 그런 걸 다 어디서 보고 배웠겠습니까? 어른들 하는 소리 듣고 그대로 학습한 거겠죠. 그렇게 평생을 우물한 개구리로 살다가 그 애들 결혼해 자식 낳으면 또 똑같이 가르칠 거고요. 그렇게 일생을 사람 급 나누며 살아왔으니 그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사고의 흐름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뭐 그 애들 사정인 거고 우리 딸이 그것까지 고려해줄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서울 출신 애들이라고 해서 다 저렇게 생각 없고 밉살스럽게 구는 건 아니었어. 아무래도 학교가 서울이다 보니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꽤 있기는 하더라도 애초에 서울 출신인 동기들이 훨씬 더 많았어. 저렇게 말 경솔하게 하면서 나대는 몇몇 애들 빼고는 다들 순하고 착한 애들이었고 엄마가 데려오라고 난리여서 신입생 때 애들 싹 끌고 청주 내려온 적도 있었잖아. 아이야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못된 녀석들한테 지방 출신 촌특이 취급당하며 무시당했다는 소리에 저도 그때는 발끈했거든요. 지연이 너 방학하면 네 친구들 데리고 청주 내려와. 그렇게 대학 입학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방학 때에는 그중 가까워진 딸아이 몇몇 친구들 청주 저희 본가로 초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 입이 떡 벌어지도록 제대로 대접하고는 제가 직접 차 몰고 시내 구경시켜주기도 하고요. 난 청주가 서울에서 이렇게 가까운 줄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시내 나오니까 서울 우리 동네랑 크게 다를 것도 없던데?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하고 여행으로 부산이나 대구 같은 큰 도시로 놀러 간 적은 있다고 해도 청주에 오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실 청주 출신인 저 사는 곳이 가장 편하고 좋게만 느껴지지만 청주 자체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제야 조금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내 자식이 당한 게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좀 방어적으로 굴었던 것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네가 그동안 그렇게 티를 내는 편은 아니어서 몰랐는데 너희 집 갔다가 와서 솔직히 나 좀 놀랐다. 나도 우리 집 평수보다 배는 더 큰 것 같더라. 아무래도 집값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서울이니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청주 저희 본가가 평수가 제법 되는 편이거든요. 물론 딸 또래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 어필한 것이 어른으로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 노파심에 아이 자존심이 다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친구들 앞에서 딸아이 자존심 한번 제대로 세워주고 싶었으니 은근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서울보다 못할 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편견을 확 깨주기에는 또 이만한 것이 없으니 그간 우리가 허투루 살지는 않았구나 싶어 괜히 어깨가 으쓱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딸아이도 지방 출신이니 서울 출신이니 그런 거 굳이 따지지 않고 두루두루 저랑 마음 맞고 성격 맞는 사람들과 친하게 잘 어울려 지냈고요. 제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있을 딸아이였지만 그러지 않아도 될 일 가지고 주눅 들지는 않았으면 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경력 쌓기 위해 회사 생활하던 와중에 만나게 된 예비 사위 역시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예비 사위 본인이 서울 태생으로 학창시절까지 서울에서 다 보내고 취업도 서울에서 했고요. 들어보니 부모님 두 분 역시 서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 부모님 양쪽 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아무래도 그렇지. 요새는 진짜 백이 서울 출신들은 드물기도 하고. 진짜 백이 서울 출신은 또 뭐래? 그 사람이 그러던데? 어차피 지방 출신인 저희한테야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서울 출신이겠거니 했는데 딸아이 말로는 예비 사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또 그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서울 토박이라고 불리려면 최소한 3대 이상은 서울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진짜 서울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거라느니 뭐라느니 하던데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사시면서 자식 낳고 살면 서울 사람인 거지 뭘 또 저렇게 세세하게 따지고 있나 싶기는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또 서울 사람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다는 걸 겪어보기도 했으니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 사고방식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뭐 또 그런 부분이 있겠거니 그 정도 생각이었어요. 딸아이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주말마다 천주 본가에 내려와서 엄마 아빠 얼굴 보고 가고 방학 때에는 아예 자취방 짐 빼서 몇 달씩 청주에 머무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아이도 나이를 먹고 취업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요새 워낙 취업 시장이 바늘구멍이라고들 하잖아요. 저희 아이한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이 확고했던 만큼 준비할 것도 적지 않았겠죠. 탄탄한 경력을 쌓아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아이가 대학교 3학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릴 것 없이 취업 스터디며 어학 스터디며 아이 고3 때 수험 시절보다 더 바쁘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청주에 내려올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아졌어요. 귀한 우리 딸 얼굴 보는 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아이가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걸 저희 부부도 잘 알고 있으니 아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부부가 함께 아이 보러 서울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딸내미 해먹이겠다고 애 좋아하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말이죠. 혼자 지내면서 공부한다고 애쓰는 아이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사실 내 새끼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아이고 내 새끼 공부한다고 이렇게 삐쭉 말라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타지에서 고생하지 말고 청주 내려오라니까. 설마 네 아빠 엄마가 우리 딸내미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아이고 딸내미가 진짜 취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내려가면 이걸 어떻게 하나? 식겁을 하실 거면서. 엄마의 걱정하는 말에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타지에서 자리 잡아보겠다는 딸아이가 여간 고생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워낙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어요. 대학 생활하면서도 가급적 자기 학비 자기가 보태겠다고 과외니 학사 아르바이트니 부지런히도 찾아서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이 아이 대학 뒷바라지가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아이가 도움에 손길 뻗으면 아이 앞길에 도움 줄 생각이야 항상 만만이었지만 아마 딸아이 자존심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어찌되었든 딸아이 인생은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본인 길을 여는 것 또한 본인의 몫일터였습니다. 아이가 서울에 직장까지 잡고 나니 이제 정말로 아이가 완전히 부모 품을 떠나 서울에 뿌리 내리고 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대학 생활까지 포함하면 아이가 서울에서 지낸 시간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밥벌이 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취업하자마자 딸아이는 직장인 대출을 통해 비록 평수는 크지 않지만 서울의 제 직장 근처에 전셋집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와준다니까. 이제 너 고작 사회초년생인데 아직 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요새는 부모 도움 받는 거 흠도 아니야. 알지? 알지, 그럼. 그래도 이왕이면 내 첫 전셋집인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취업할 때도 뒷바라지 아끼지 않고 해주셨는데 이제 내 힘으로 돈 벌고 있는데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 좁은 집에서 살고 있는 딸 자식 사는 게 늘 눈에 밟혔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제 명의 달과 얻은 첫 집이라 그런지 딸아이 나름대로 첫 집에 애착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성인인데 이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그 사람도 그러던데 요새 서울 집값이 얼마인데 아무리 전세라고 해도 이만한 집 구하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 무엇보다 평생을 서울에서만 지내온 예비 사이도 그렇게 딸아이를 추켜 세워주며 칭찬했다니 엄마로서 뿌듯하더라고요. 예비 사이는 취업하고도 독립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본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 자기 딴에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이만큼 자리 잡고 살면서 독립해서 사는 딸아이를 조금 부러워하는 것도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나이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독립해서 나와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니까요. 워낙 서울 집값이 비싸니 요새 취업해도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지 않고 사는 자식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예비 사이도 독립할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방 출신인 딸아이와 서울 토박이 집안 출신이라는 예비 사이는 이렇듯 자라온 환경에 차이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만나는 동안 크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내더라고요. 서울 올라간 초반만 하더라도 자기 공격하는 거 참지 않고 곧장 맞받아치던 아이도 이제 사회생활하고 있다 보니 20살 조금만 옆에서 건드려도 뾰족하게 받아치던 그때와는 많이 깎여서 제법 성격이 둥글둥글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겠죠. 직접 만나본 예비 사이는 예초에 갈등이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타고난 성격이 순한 편인 것 같았습니다. 저야 당연히 그런 예비 사이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 성격이야 제각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 아이 옆에 평생 있을 사람은 크게 분란 생길 일 만들지 않고 수더분하게 잘 지내주는 사람이 제일 아니겠어요. 그게 두 사람이 서로 성격 맞춰가면서 살기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성격 모난 데 없고 직장이나 벌이도 크게 나쁘지 않고 아이들 사이에 오가고 있는 감정 배제하고 서로의 객관적인 조건을 비교해보아도 예비 사이나 저희 딸이나 어느 한쪽이 크게 빠지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물론 저희 부부 입장에서야 딸아이가 누굴 데려오더라도 내 자식이 아깝고 귀했겠지만 그거야 부모 입장인 거고요. 그들 형편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저희에게 전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애초에 딸아이가 결혼을 진행할 성격도 아니라 사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 나이 차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 나오기 시작할 때도 그게 부담스럽거나 걱정스럽게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도 예비 사이 소개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은연중에 내 자식의 결혼 상대자라고 생각하고 만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씩 불편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은 저희 딸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양가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받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비 사이 쪽에서는 벌써 저희 부부와 인사를 나눈 후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딸 회사 일이 바쁘거나 할 때는 청주에 내려오기가 힘들어지다 보니 저희 부부가 딸내미 보겠다고 서울 딸네 집으로 올라가곤 했거든요. 평수가 그렇게 넓은 집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전 자취방보다야 전셋집이 조금 더 넓긴 하니까 예전 같으면 좁은 집에서 딸내미 불편할까봐 반찬 가져다주고 애 손에 용돈 쥐어준 다음에 서둘러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사한 후에는 이제는
딸네 집에서 하루쯤 자고 가도 좀 덜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말에 제 여자친구 보겠다고 찾아오는 예비 사이도 자연스럽게 서로 얼굴을 보게 되고, 그렇게 예비 사돈께서 저희 아이 만나 뵙기 전에 저희 쪽에서 자제분인 예비 사이와 이미 안면을 트게 된 거죠. 저희야 항상 집에서 나가 사는 딸 자식에게 관심이 지대하니 당연히 딸이 만나는 상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고, 그러다 보니 가끔 서울 올라올 때마다 딸아이 만날 때 예비 사이도 한 번씩 같이 불러다 저녁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예비 사이야 성격이 모난 데 없이 어른들에게 싹싹하게 구는 성격이다 보니 처음 몇 번은 여자친구 부모님 만나는 자리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것도 해를 넘기다 보니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렇게 이미 얼굴 보고 지낸 지 벌써 몇 년이 되어가고 있으니 당연히 저희 부부 쪽에서도 예비 사이를 딸아이의 신랑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뭐 결혼에 딴지를 걸거나 이제 와서 예비 사이가 사이감으로 눈에 차지 않는다거나 반대라 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그러니 남은 건 우리 딸이 예비 사돈댁에 인사를 드리는 일이었죠. 엄마, 나 긴장돼. 어머님 아버님이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아니, 지연이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지? 엄마 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또 책 잡힐 사람은 아니긴 하지. 안 그래도 그 사람도 내가 걱정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리가 없다고 그렇게 자기한테 장가가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골칫거리 해결해 준다고 예뻐하면 예뻐하셨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큰 소리를 똥똥 치더라. 그리고 만에 하나 자기 집에서 반대를 한다 한들 당연히 나랑 결혼할 거라면서 아주 의기양양하더라고. 벌써부터 자기 편을 들어주는 예비 사이 자랑을 하는 딸아이 표정 역시 의기양양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딸아이를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비 사돈께서 저희 아이를 며느리감으로 반대하시리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나 뵙는 건 처음이지만 벌써 저희 아이들 몇 년째 교제하고 있다는 걸 그쪽 집안에서도 모르고 있지 않으셨고, 최근에는 예비 사이 통해 명절이나 제 예비 시부모님 생신 같은 집안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딸아이가 신경 써서 선물을 보내드린 적도 있고요. 짧기는 하지만 예비 사이 부모님과 통화할 때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더군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얼굴 뵙고 이야기 나누는 건 지금까지와는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예비 사이까지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설마 하니 별일 있겠나 싶었어요. 아이 예비 사돈과 인사하러 보내놓고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괜히 싱숭생숭하고 불안한 기분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딸 시집 보내는 마음인가 싶었습니다.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자기 일 알아서 잘하는 어디 내세워도 빠지는 거 없는 아이인데도 괜히 책 잡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 돌아오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물었습니다. 어때? 사돈댁에 인사는 잘 드리고 왔어? 어떠신 것 같아? 뭐 그냥 인사 잘 드리고 왔지 뭐. 그렇게 대답하는 딸아이 표정이 영 석연치 않더라고요. 내 새끼인데 어미인 제가 그 기색을 알아채지 못했겠습니까? 뭔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별일은 아닌데. 하도 제 어미가 성화이니 결국 그날 오간 대화를 털어놓는 딸이었습니다. 일단 서로 처음 보는 자리이니 가벼운 담소 나누고 상견례 일정이나 잡는 줄 알았는데 처음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뜸 집 이야기부터 꺼내신 예비 사부인이었습니다. 당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너희 신혼집일 텐데. 유성 씨, 제 회사 근처 아파트 전세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 지금 모은 적금이라 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빼고 나면 얼추 맞을 것 같아서요. 지금 지내고 있는 집도 전세라고 그랬지? 그건 본가에서 해주신 건가? 그렇지는 않고요. 저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서 직장인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답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예비 사부인 표정이 내내 안 좋더래요. 아무래도 본가에서 경제적인 도움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전셋집 마련했다고 하니 집안에 돈이 없나 싶어 태도가 저리 나온 게 아닌가.
당장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딸이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아무리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해도 첫 만남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그렇게 기분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겠죠. 물론 결혼할 때 신혼집이 가장 큰 문제이니 나올 말이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얼굴 뵙는 자리인데 대뜸 돈 이야기, 그것도 너희 집에서 전셋집 해주셨느냐 그런 이야기 직구로 묻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저 실망하시는 기색을 보아 저희 집 쪽에서 뭔가 좀 더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저희 부부야 귀한 딸자식 시집 보내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자기 결혼하겠다는 소리 하면서부터도 집에 도움 안 받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보겠다며 단단히 못을 받는 딸이었습니다. 나중에 정 우리끼리 하기 힘들다 싶을 때 그때 도와주세요. 난 결혼한다고 집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시면 그저 감사할 일이지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은 없어. 물론 예비 시댁 쪽에서도 그렇게 요구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도 그쪽 집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 엄마, 실은 지금도 그 사람보다 내 쪽에서 결혼 자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까지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신혼집도 내 쪽에서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테지만 어차피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출 받게 되면 결혼해서 둘이 함께 갚을 건데. 그렇게 자기 쪽에서 결혼 자금이 더 들어가는 것까지 감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장부터 예비 시어머니 기색이 저렇다 보니 아이도 기분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걸로 딸이 기분 상해하는 걸 보는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도 아이들 결혼 자체는 큰 문제 제기하지 않으시고 당연한 듯 어떻게 결혼 준비할 거냐는 얘기부터 나왔으니 큰 산은 하나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결혼 준비하느라 딸아이도 정말 정신이 없었고요. 서로 마음만 맞으면 같이 살 집 구해서 지내는 걸로 결혼이 끝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만 결혼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부분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어찌나 신경 써야 할 것이 그리 많은 건지 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마냥 결혼 힘들어서 2번은 못하겠다고들 하는지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 부부는 이왕 신혼집 구하는 거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 더 넓은 집을 알아보라고 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양가에서 다 도움받는 거면 모를까 예비 시댁 쪽에서 크게 거의 도움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굳이 엄마 아빠만 제 결혼에 부담하는 것 더 많은 상황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엄마 아빠 손해보는 집 만들고 싶지 않아 더 그랬겠죠. 그렇게 아직 상견례도 하기 전에 신혼집 문제로 조금은 감정이 상할 만한 일이 한 차례 지나가고 드디어 양가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처음 보는 예비 사부인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새침대기처럼 앉아있는 표정도 그랬지만 이 나이 먹고 나 탄탄치 않게 보는 눈빛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로 허투루 먹지는 않았으니까요. 어색한 분위기 풀어보겠다고 남편이 먼저 굽히는 말을 붙여보았으나 바깥 양반도 말재주가 좋진 않으신지 분위기가 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딸아이 표정이 굳는 것이 어째 분위기가 영 이상하다 싶었죠. 예약금 치르려면 하객 규모부터 파악을 해야 할 텐데 사돈댁에서는 혹시 몇 분이나 오실지 여쭈어도 될까요? 마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시골에서 오실 하객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아니, 생각해보니 우리 집에서는 개혼인데 저희 친척들이나 지인분들 보시는 부분도 무시하기가 어려워서요. 어차피 시골에서 서울까지 먼 걸음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이왕이면 꼭 오셔야 할 가족분들 아니면 시골에서는 하객을 올리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이게 다 무슨 소리래요? 청주를 보고 아직 면전에서 시골 타령하는 예비 사부인 말도 황당했지만 시골 사람이니까 하객을 올리지 말라뇨. 저는 살면서 저런 말하는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아니, 자기네 집만 개혼이에요? 우리도 이제 첫 달 시집 보내는 집안의 경사를 앞두고 있는데 왜 우리 집안이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단박에 곁에 앉은 딸아이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그 이야기는 저랑 하시기로 했잖아요. 나랑 얘기해놓고 네가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그런 것 아니겠니? 당장 사부인만 봐도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부인, 집안 간에 서로 이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 체면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죠. 저희 집안은 대대로 서울 토박이로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맞은편 하객 자리에 촌사람들만 그득하게 앉아있으면 저희 부부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참 듣자 하니 가관이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서울에서 몇 대 살았다고 귀족이라도 된 줄 알겠어요. 우리는 논밭만 한가득인 시골 촌구석에서 올라온 무지렁이고요. 딸아이 반응을 보니 우리 집안 이렇게 취급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님인 분명했습니다. 수치심에 벌개진 딸아이 얼굴을 보고 남편도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섣불리 한마디 하지 못한 건 여기서 내 성질대로 한마디 내질렀다 우리 애만 곤란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자식 있는 입장이다 보니 내 멋대로 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더군요. 상견례 분위기가 엉망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딸아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예비 사이라는 놈은 제 엄마 망발 말릴 생각은커녕 그저 요리조리 눈알만 굴리고 눈치만 보고 있고요. 정말이지 최악의 상견례였습니다. 집안으로 돌아오는 내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윽고 딸아이가 무겁게 입을 떼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한 소리만 듣게 하고. 너 사부인 저러시는 거 처음 들은 거 아니지? 너한테도 자기 집안 이목이 어쩌고 체면 타령하면서 신분 측 하게 부르지 말라느니 그랬어? 가뜩이나 풀 죽은 아이 더 기죽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했는데도 맥을 못 추는 아이를 보니 그간 그 여자한테 내 귀한 새끼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시집도 안 간 딸 벌써부터 시집살이를 겪으며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저도 부하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닥달해 듣게 된 그간의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상견례 이전부터 우리 집안을 촌구석 출신이니 비하하며 우습게 여긴 예비 시댁이었다고요. 사실 신부 측에서 결정해야 할 식장 관련 문제나 웨딩드레스 문제 같은 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 여자가 관여를 하려던 건 물론이고요. 사돈께서는 시골에 계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쪽 일은 이쪽 사람이 해결하는 게 너희 부모님께서도 편하시겠지. 내가 좀 바빠지기는 하겠지만 뭐 어쩌겠니. 사정이 이런데. 한마디로 촌구석 무지렁이인 너희 부모는 이런 서울에서 일어나는 세련된 일들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 당연히 신부 쪽에서 결정할 일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이 소리를 한 겁니다. 기가 막혀서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예비 시어머니한테 은근히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벌써부터 시댁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괜히 꼬아서 바라보는 건지 잘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은근히 나나 엄마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것도 마음에 걸리고 내가 지방 출신이라는 걸 그다지 반가워지도 않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았어. 이번 결혼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의 일도 그렇고 아무래도 너희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다 보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것만으로 앞으로 두 분 생활이 가능하실지 솔직히 내 입장에선 그것도 걱정이고. 저희 농사 안 지어요. 최근에 남편이 은퇴한 후에 생활을 고려해 청주 시내에서 지내던 집 정리하고 교회에 좀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하긴 했지만 남편도 여전히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 농사 짓는다는 말만 해도 그래요. 저희 집에서 농사와의 접점이라고는 요새 시간 여유가 좀 생기면서 청주 교회 인근에 얻은 주말 농장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우리 집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엄마 아빠 농사 짓는 사람으로 못을 받는 거야. 뭐 그래봤자 당신 생각하기에 촌구석에 불과한 동네 회사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을 테니 저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복장이 터졌는지
당연히 엄마 아빠가 별 볼 거 없는 지방 출신 며느리가 당신 아들에게 부담을 지어줄 거라고 가정하고 말씀하시잖아. 너 그걸 왜 참고 있었어? 그런 소리 마냥 참는 성격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왜 그랬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정말 가만 안 뒀을 텐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니까 괜히 할 말도 못하고. 듣고 있던 남편이 급기야 차를 세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취급 당하면서 그 집에 널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 제 모친이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기만 하고 있는 사위라는 놈도 괘씸하기가 그지없고, 결혼 준비 다 되어가도록 상견례 미루다가 네 쪽에서 부담할 만한 거 다 해놓으니까 뭐 이제 와서 우리 쪽 가격을 올리지 마. 이런 경우 없는 인간들한테 아이 아빤 너 못 보내겠다. 솔직히 저도 때려치우라는 소리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딸아이가 옳은 소리만 골라 하는 제 아빠 말에 울먹거리다 이윽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 일 겪으면서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 달라 보이더라. 벌써부터 나나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무시하는 소리에 찍소리 한마디를 못하는데 실망스러워서 진짜. 저런 사람이랑 나도 못 살겠어, 엄마 아빠. 그래, 식장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끝내는 게 네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해도 낫지. 근데 엄마,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조용히 못 끝내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 여자 속 한번 뒤집어버릴걸. 우리만 이렇게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딸아이 눈이 분해서 이글이글 타오르더군요.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야 오늘 하루 속 터질 일이었지만 분명 아이한테는 저지경이 될 때까지 더 많은 일이 있었겠죠. 내 새끼 쌓인 분 풀릴 일이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딸아이 통해 사돈 뜻대로 하겠노라 의사만 전해놓고 딸아이 시키는 대로 따로 그 집과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능력도 없어서 아들 장가가는데 뭐 하나 보태줄 형편도 안 되면서 서울 사람이라고 유세는 얼마나 떠는지. 내가 20살 때 처음 서울 올라가면서 기도 안 차는 꼴 실컷 본 줄 알았는데 우리 집 지방이라고 이렇게 무시당할 일이 또 있을 줄은 몰랐지. 나만 해도 안 참을 일을 내 면전에서 우리 엄마 아빠까지 무시해놓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그 시절 대책이 짝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자기가 당한 것 배로 갚아주고도 남을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본래라면 우리 아이의 결혼식이 되었을 그날이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새벽부터 아이와 함께 나서서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을 테지만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고 남편과 함께 여유있게 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쪽에는 벌써 자리가 꽉 차 있었으나 반대편 하객석은 개미 한 마리 보이지를 않았어요. 바로 신부 측 하객석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희 쪽에서는 애초에 청첩장 발송부터 하지를 않았으니까요. 저희 일가 친척들이 저희 딸 결혼 소식 전해들은 이가 아무도 없는데 누가 여길 나타나겠어요? 벌써부터 신랑 쪽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웅성웅성대는데 우리 딸 계획이 아주 제대로 먹혀들었다 싶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판이었습니다. 사돈. 저희 부부 발견하자마자 씩씩대며 다가오는 그 여자 꼴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 뒤로 허둥지둥 따라오는 한때 사이가 되리라 여겼던 놈까지. 결혼식 시작할 때가 다 되도록 연락 한 통이 없어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예비 신부와 그 부모를 애가 바짝 말라 기다린 티가 역력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경우랍니까, 사돈? 결혼식 날 연락 한 통 없이 신부가 나타나질 않다니.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우리 쪽 하객 부르지 말래서 그렇게 해줬고 하객도 못 부르는 결혼까지 시킬 정도로 대단한 집안도 아니기에 그렇게 한 것뿐인데 그쪽 요구사항은 다 맞춰줬는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우 없이 결혼식 당일 그런 걸 통보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살면서 본 중에 가장 경우가 없길래 그 집 가풍이 그런가에 거기에 맞춰줬더니 왜요? 우리 하객도 우리 마음대로 못 부르게 하고 윗사람처럼 굴더니 그래도 신부랑 신부 부부는 오라는 소리였는 줄은 몰랐네요. 우리 애나 우리 부부도 지방 사람들인데 황송해서 이 결혼 참석하겠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지연이는요? 이 모자란 놈! 제 어미 정신 나간 소리에 찍소리도 못하는 모자란 놈한테 내 딸 줄 알았어?
니놈 다신 내 딸 볼 일 없을 테니 다시는 우리 애 찾지 마. 안 됩니다, 장인어른. 파혼이라뇨. 손님들 다 오셨는데. 네 손님이지 내 손님이냐? 정 네 입으로 못 전하겠으면 까짓건 내가 하지 뭐. 그렇게 말릴 새도 없이 성큼성큼 줄에서까지 박차고 올라간 남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결혼식 없습니다. 잘난 서울 도박이 집안에서 하객으로 시골 사람 못 앉혀놓겠다길래 우리 딸이 이런 집구석에 도저히 시집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여기 오신 하객분들 중에 지방분들 계시면 저 인간들 서울 사람 아니면 사람 취급 안 하니 혹여 저놈 저거 다른 여자한테 자금가 든다고 해도 아까운 축의금 낭비는 안 하셨으면 싶네요. 서울 사시는 분들도 최소 조부모까지는 서울 출신이어야 서울 사람으로 인정한다니까 참고하시고요.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남편 소리에 그 집구석 인간들 낯짝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덤이었고요. 결혼식장에 앉아있는데 상대 아버지한테 기도 안 차는 파혼 사유까지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쉽고 뜯고 즐길거리가 넘치는 현장이었겠어요. 그러는 동안 우리 딸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희야 저것들 개망신 당하는 꼴 구경하러 온 거지만 우리 애야 여기 나타나봤자 저쪽 사람들 구경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내 귀한 새끼 이런 데다 시간 낭비하게 하기도 싫었고요. 이런 경우는 없어. 이런 개망신이 어딨어? 경우가 없어봤자 면전에서 그런 개념 없는 소리 한 당신만 하겠어? 아휴, 천만 다행이지. 저런 집구석에 보내서 내 귀한 새끼 팔자 망쳤으면 어쩔 뻔했어. 이제 당신 아들 모질이인 거 하객들 다 알 텐데 다음번에 창피해서 저 사람들 다시 부를 수나 있을까 몰라. 그럼 이번에는 신랑 쪽 하객석 텅 빈 구경을 할 수 있으려나? 그것도 볼만하겠네. 장모님, 장인어른, 지연이가 정말 이렇게 끝내자고 해요? 아니죠? 내 딸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일부러 그 여자 열받아서 뒤로 넘어가라고 있는 대로 약을 올려주었습니다. 한복 곱게 차려입고 결혼식 당일에 파혼 통보받고 개거품 물고 뒤로 넘어가는 그 여자 꼴을 보니 그제야 우리 딸 당한 걸 좀 갚아준 것 같아 저도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돌을 던져두고 저희 부부는 유유히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일 전에 듣고 속이 시원해 깔깔거리며 웃는 딸아이였습니다. 꼴 좋다. 주제에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하면서 건방지게 굴더니 그렇게 체면 입에 올리던 양반이 일가 친척 지인들 다 끌어모은 자리에서 그 개망신을 당했으니 얼굴이나 제대로 들고 다니겠어? 고소해. 내 딸이지만 당한 건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주는 걸 보고 어이가 없기도 하다가 결혼식 이런 식으로 엎어졌다고 마냥 의기소침하는 것보다야 저렇게 속 시원하게 털어내고 후련해하는 게 더 낫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 아이 원하는 대로 결말을 맞았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비 사이라는 놈이 몇 번 찾아와서 눈물까지 질질 짜며 딸아이 마음을 돌려보려 했으나 한 번 돌아선 이상 가차없이 매몰차게 내쳤다는 딸아이였습니다. 나 멍청하게 그거 다 참고 살았으면 계속 모른 척했을 놈이 이제 와서 눈물 짠다고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예상대로 그 집구석은 결혼식 일로 꽤나 입방아에 오른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안 좋은 방향으로요. 이왕 속 썩을 거 일부러 지인 통해 실은 그 총구석 사는 인간들이 지역에서 꽤나 있는 집으로 이름이 나 있다는 걸 뒤늦게 슬쩍 흘렸습니다. 그 대단한 서울 사는 자기들은 별 볼 일 없는데 비록 지방이라 해도 사돈 맺으면 절대 손해일 리 없는 집안 자기 발로 뻥 걷어찬 걸 알고 더더욱 배가 아팠으면 싶어서요. 어느 쪽으로 생각해보아도 남 무시할 주제가 못 되는 것들이었으니 이 정도 심술이야 귀여운 수준 아닐까요? 우리 딸은 언제 그런 일 겪었냐 하는 양 요새는 제 사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정신이 없는 상태이고요. 저희 부부는 저런 인간들에게 내 새끼 코 끼지 않았다는 게 그저 다행스러울 따름이에요. 한동안 사업 시작하고 나면 더 바빠질 테니 내 새끼 축나는 일 없이 옆에서 잘 지켜봐 주어야겠죠. 참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다 싶습니다. 이래서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는 남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맺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게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고향에서 나고 자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긴 시간을 정말 가족보다 더 붙어서 함께 했던지라 저에게는 그 친구들이 꼭 형제와 같았어요. 고향 마을이 조금 작다 보니까 대다수의 어른들이 저희를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어른들이 저희가 지나가면 늘 삼총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시도 때도 없이 붙어 다녔다는 증거겠죠. 어릴 때는 그런 삼총사라는 호칭이 제법 마음에 들었습니다. 삼총사. 어쩐지 멋지잖아요. 강해 보이고. 저와 친구들은 그런 호칭을 들을 때마다 자기들이 대장이라며 투닥투닥 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싸우는 것도 잠시 이야기의 화제가 삼총사에서 지나가면 저희는 언제 그랬냔 듯이 어깨동무를 하고는 개울에 가서 개구리를 잡고 쉴 새 없이 놀기 바빴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친구 하나는 굉장히 사교성도 좋은 편이고 성격이 밝아서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어린애들이 어쩜 이렇게 넉살이 좋을꼬? 어른들이 저와 친구 하나를 볼 때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죠. 하지만 다른 친구 하나는 저희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강정남이었어요. 정남이는 저희랑 어울릴 때는 전혀 낯을 가리거나 소심한 성격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밝고 쾌활한 친구였지만 저희가 아닌 다른 또래들 혹은 어른들 앞에서는 저희 앞에서 언제 그렇게 밝았냐는 듯이 우물쭈물하면서 제대로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런 소심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저와 친구랑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잘 어울렸기 때문에 저희는 설마 정남이가 저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낯을 가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처음에 그렇게 소심한 정남이의 모습을 봤을 때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정남이의 면모를 전혀 탓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영원히 친구다. 알았지? 어린 시절 패기롭게 시작한 저희의 우정은 학교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까지야 고향 마을에서 다녔었기 때문에 모두가 한 반에서 함께 공부를 했지만 중학교부터는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도 그렇고 정남이도 그렇고 조금 더 큰 지역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는 등교를 해야 했어요. 소심한 정남이는 물론이었고 저도 다른 친구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함께 학교를 다녔던 저희가 겨우 1년 새에 이렇게까지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없게도 부모님에게 나 애들이랑 학교 같이 못 다니면 학교 안 다녀 라고 바닥에 늘어누워서 때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죽어라 얻어터지고 나서는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요. 부모님이 혼내는 것에 순응하면서도 전 내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다니지 못하는 학교가 재미있을 리 없어. 그러나 새 친구가 생기는 것은 금방이었고 비록 정남이 그리고 다른 친구만큼 친하게 지내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았을지언정 새로운 중학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도 제게는 제법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또다시 저는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이 중학교에서 새로이 어울린 친구들과 매일같이 함께 놀며 옛날에 함께했던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은 조금씩 잊어갔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그립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중학교에서 새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들은 고향에서부터 함께 자라서 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그 친구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생각보다 자주 만나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다 다른 중학교에 다니다 보니 어디에서 만나기에는 거리가 있었고 학생밖에 안 되는데 용돈이 풍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래도 아주 가끔씩은 만나서 함께 놀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저와 다른 친구는 그냥저냥 적당히 반겨하는 기색이었는데 정남이만이 저희를 유독 눈에 띄게 반가워했습니다. 나 다시 너네랑 학교 다니고 싶어. 초등학교 때처럼. 중학교 너무 싫어. 아마 소심한 성격의 정남이는 새로운 중학교에서 그렇게 썩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눈치였죠. 저희는 그런 정남이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만큼은 아니더라도 금방 같이 다닐 만한 친구가 생길 거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을 한 이후로 정남이와 그대로 연락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야, 재원아, 너 정남이랑 혹시 연락 되냐? 아니, 나 안 돼. 너도 정남이랑 연락 안 돼? 자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간헐적으로나마 연락을 했던 정남이와 거의 연락이 끊기다시피 한 것입니다. 저와 다른 친구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심 정남이가 자기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연락이 안 되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정말로 정남이가 저희가 아닌 다른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쌓느라 저희에게 연락이 없던 게 맞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참 신기하게도 고등학교는 다 같이 같은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오랜만에 정남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얘들아, 오랜만이다.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 정남이는 저희를 보자마자 불과 방금 만났었던 사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죠. 저희도 뭐 그런 걸로 꽁에 있을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야, 너 오랜만이다.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했어? 라고 가볍게 이야기하며 다시 정남이와 어울렸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본 정남이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것도 사귄 거지만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달라 보였어요. 낯을 가리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반장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알던 정남이의 모습과 180도 달라진 성격에 조금 적응하기가 어렵긴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전 정남이가 중학교 시절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성격도 조금 더 밝게 변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를 못 느꼈어요. 저희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면 저희 셋이 성인이 되고 나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전 저희 삼총사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에 직장 상사가 주선한 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한 번만 만나봐.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다니까? 아이, 그게 안 사귀어도 되니까 만나만 봐. 직장 상사가 하도 저에게 한 번만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통에 계속 거절하는 것도 어려워서 그냥 시간을 좀 때우다 가야겠다는 심보로 선자리를 나가게 된 거였는데 제가 그 자리에 나온 아내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아내 역시 그 직장 상사의 압박 아닌 압박에 못 이겨서 그냥 한 번만 시간 보내고 가겠다는 심정으로 나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첫눈에 아내에게 반했던 저와 달리 아내는 저에게 첫눈에 반하지 않았죠. 결국 저는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는 아내에게 거의 빌다시피 하며 새로운 만남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저 오늘 볼 수 있어요? 같이 밥이라도 먹게요. 꼭 나와주세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 그럼 나와주실 거라 믿고 끊겠습니다. 그런 제 노력에 하늘이 감격이라도 했는지 아내는 그리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서도 저와 몇 번 더 만남을 가져주었고
더 만나보고 나니까 처음 선자리에서 봤을 때와는 다르게 좋은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며 결국 저희는 나중에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도 굉장히 쉽게 이어졌죠. 우리 중에 네가 먼저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축하한다, 야. 그래, 진짜 축하한다. 재수 씨랑 천년만년 잘 살아라. 제 결혼 소식에 놀랐던 고향 친구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1년, 2년 유지해가면서 조금씩 찝찝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잘못을 했다, 나쁜 짓을 했다라는 정황이 보이는 것은 아니었는데 아내의 행동에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할까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연락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핸드폰에 대해서 저희는 서로 관심도 별로 안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상대방 걸 건드려도 그렇게 뭐라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제가 본인 핸드폰에 손을 대면 기이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랬다면 원래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뚜렷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다고 여기진 않았을 텐데 어떤 때는 제가 손을 대는 것을 보아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또 어떤 때는 바짝 털을 세운 고양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당신 내가 핸드폰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아니야, 괜찮아. 당신이 뭐 하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막상 아내한테 물어보면 아내는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 얼굴로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끔씩 아내는 친구를 만나겠다고 외출을 하곤 했어요. 저 역시 바쁜 와중에도 종종 친구 녀석들을 만나러 외출을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나간다고 했을 때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왜 나가냐는지 누구를 만나는 건지 캐물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외출 나갔던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잘 다녀왔어? 오늘 뭐 했어? 라는 의례적인 질문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역시 아내한테 미리 말하고 친구 녀석들을 만나고 왔을 때 집에 온 저에게 아내가 당신 오늘은 뭐하고 지냈어? 라는 질문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유독 날카롭게 반응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 친구 만나고 왔다니까? 아까 나가기 전에 말했잖아. 뭘 귀찮게 꼬치꼬치 캐물어? 아니, 뭐 내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 미안해. 내가 오늘 예민했나 보다. 제가 뭐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고서 그런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이상한 반응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내가 유독 오늘 조금 예민하네 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10년이 지나고 난 후 정남이의 결혼식에서 전 비로소 아내가 그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정남이는 저희 삼총사 중에서 두 번째로 결혼한 친구예요. 다른 친구인 재원이는 원래부터 결혼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어느 정도는 독신주의에 가까웠던지라 여자를 만나면서도 더 깊은 관계로는 가지 않았죠. 그러던 와중에 정남이가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야, 너가 결혼을 한다고? 와, 이게 웬일이냐. 그래도 결혼한 거 후회 안 할 거야. 자식, 잘 살아라. 당연히 저는 축하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도 축의금을 정말 두둑히 넣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를 한 뒤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느 틈인지 아내가 안 보이더라고요. 화장실이라도 갔나 싶어서 여자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데 아내가 화장실 안에서 황급히 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전 당연히 아내를 부르려고 했는데 순간 보인 아내의 얼굴에 멈칫하면서 저도 모르게 벽 뒤로 숨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눈이 퉁퉁 부어서는 서럽게 운 듯한 얼굴로 나왔거든요. 원래 같았으면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걱정이 먼저 들었을 텐데 저에게도 촉이라는 게 있었는지 너무 이상하다 생각이 돌연 번쩍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그동안 아내가 저와 살면서 보였던 이상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죠. 설마. 우선 그 자리에서는 제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다시 자리로 돌아갔고, 자리로 돌아가니 아내가 언제 왔는지 앉아서는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울었던 걸 수습이라도 했는지 제가 막 마주쳤던 모습과는 훨씬 나아 보여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울었다는 것도 잘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 그런 아내의 어깨를 껴안고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의심받지 않도록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행동했다고 해서 제 기분까지 평소와 같았던 건 아니에요. 전 이미 그 결혼식장에서 울고 나오는 아내를 보면서 어딘가 이상하다는 의심에 싹을 틔운 상태였고 한동안은 집에서 아내를 조심히 지켜봤습니다. 아내 역시 평소 저와 함께 살던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지만 이상하게 한숨을 쉬는 날들이 많아졌고 유독 눈에 띄게 우울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진 거라면 괜찮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그런 아내의 증상이 정남이의 결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아내에게 사람을 붙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러기까지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을 붙였는데 아내에게 아무런 결함도 없었다면 당연히 저는 무고한 아내를 의심한 것이 되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아내에게 사과를 할 때 하더라도 전 확신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붙이고 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머리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의심이 됐지만 그저 제가 너무 예민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과를 기다리면서 전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나 사람을 붙인 지 일주일이 안 돼서 저에게 보내진 사진들을 봤을 때 전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해야 했습니다. 사진 속엔 정남이와 제 아내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제 아내의 허리를 끌어안고 가는 모습, 숙박업, 그런 업소에 함께 웃으며 들어가는 모습, 누가 봐도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 혹은 부부였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 사진을 받은 날 아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사진들을 눈앞에 던지며 당신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끓는 분노로 손까지 떨리는 와중에 한편으로는 지금 막무가내로 무턱대고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사실이 저를 조금이나마 진정시켰어요. 게다가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아내에 대한 이상함이나 위화감들은 정남이와 바람을 피는 것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분명했고 그걸 따져보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기간은 당장 지금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가 아니라 10년에 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지? 당연히 아내와는 이혼을 할 거였지만 전 그 안의 아내에게 조금 더 철저하게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화를 억누르고 냉정한 머리 상태로 어떤 대비를 해야지 아내를 제대로 엿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그러면서 일단 처음 시작한 것이 최대한 많은 증거 사진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붙였던 사람을 계속해서 이용하며 꾸준히 사진을 모았어요. 아내는 분명 제가 본인이 정남이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테고 당연히 밖에서 조심성 없이 굴 것이 분명했으니 사진을 모으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았죠. 게다가 증거 사진이 한두 개인 것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불륜을 꾸준히 저질러 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니까 저로선 그런 사진들을 더 모아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이면서도 안타깝게도 아내는 그런 제 생각에 철저히 들어맞는 행동을 보여주었죠. 증거 사진을 모으면서 제가 두 번째로 취한 행동은 바로 정남이의 아내, 즉 재수 씨와 만나는 거였습니다. 사실 재수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많은 고민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정남이와 결혼했을 재수 씨가 안타까워서라도 전 제가 총대를 메고서 이 모든 걸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남이 몰래 재수 씨에게 연락을 하고 어떤 장소로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물론 정남이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말도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종현 씨.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보세요. 정남 씨한테 말하지 말고 왜 혼자 나와달라고 한 거예요? 재수 씨 입장에서도 제 말이 이상했을 겁니다. 저와 정남이는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 사이인데 그런 정남이 몰래 나와달라는 말 자체가 재수 씨에게는 이상하게 받아들여졌을 거란 것도 알고요. 하지만 재수 씨는 제가 말한 장소에 나오긴 했으면서도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전 별다른 말을 얹지 않고 재수 씨에게 제 아내와 정남이의 불륜 사진이 담겨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제가 왜 정남이 몰래 나와달라고 부탁드렸는지는 그 안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알 겁니다. 네? 세상에. 계속해서 저를 의심하고 있던 재수 씨는 봉투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보자마자 곧바로 이해한 듯한 얼굴을 했죠. 전 그런 재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정남이와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기간은 10년 정도 되며 전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고 지금에서라도 둘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재수 씨가 불쌍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나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수 씨가 M1 피해를 입지 않기도 바랬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많이 상처받으셨겠지만 알아는 두세요.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아니 그러니까 10년 정도 됐다고요? 둘이 만난 지가? 기가 막혀. 어쩐지 이 인간 이상했어요. 근데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뒤통수를 이렇게 때릴 줄이야. 정말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절대 용서 못하겠네요. 몰랐는데 재수 씨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화끈하고 할 때는 할 줄 아는 성격인가 보더라고요. 제 말에 재수 씨는 너무 고맙다면서 자기도 이 복수 계획이 어떻게든 일조하고 싶다며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다 돕겠다고 제게 먼저 제의를 해줬습니다. 정남이와 붙어있는 시간이 많은 재수 씨가 제 계획을 도와준다면 훨씬 더 복수가 쉬워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전 너무 고맙다고 꼭 같이 복수하자면서 재수 씨와 그 카페에서 많은 계획을 짰습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잘 구슬려서 각자의 명의로 빼돌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 명의의 재산을 제 이름으로 돌렸고 재수 씨는 정남이 이름으로 된 재산을 재수 씨 이름으로 돌리는 거였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린 각자 상대방한테 단 한 푼도 재산을 남기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꼭 성공해야 해요. 저나 재수 씨나 그 과정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쉽진 않았지만 시간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어요. 그리고 재수 씨도 저도 목표한 재산을 전부 각자 이름으로 돌리는 것을 성공했을 때 저희는 이 계획의 클라이막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함께 숙박업소에 갔어요. 그리고 마치 저희끼리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나온 묘한 사진을 한 장 찍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불륜엔 불륜으로 맞서보겠다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사진을 보내기 전에 제가 둘의 불륜에 대한 증거로 모아뒀던 사진들을 전송하는 게 먼저였어요. 전 그날 아내에게도 그리고 정남이에게도 제가 모아왔던 불륜 증거 사진들을 전부 보냈고 그 뒤 이어서 저와 재수 씨의 은밀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저도 재수 씨도 전화를 받지 않자 정남인 재수 씨에게, 아내는 저에게 아주 애걸복걸하는 문자들을 보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낸 증거 사진들을 봤을 때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제가 증거를 모아오기 시작한 기간이 제법 길었을 거라는 걸 말이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전화 좀 받아봐. 제발. 여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랑 재수 씨는 각자에게 오는 연락을 말 그대로 개무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나 재수 씨나 상대방과 이혼할 것은 뻔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불필요하게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것도 없었죠. 이미 재산도 다 빼돌려둔 상태인데 상대방한테 무슨 정이 남았다고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물론 이혼을 할 때를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려둔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에서 이 부분을 딴지 걸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소송을 건다면 귀찮아질 상황이 생길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재수 씨에게 정남이를 먼저 단단하게 협박해두라고 했죠. 그쪽이 먼저 바람핀 거 짚고 넘어가면 정남이도 자기 재산 빼돌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할 거예요. 네,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 역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부분을 먼저 단단하게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냥 소송 다 걸고 갈 때까지 가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일말에 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다. 순순히 합의 이혼해주면 불륜 사실 다 묻어줄 건데 네 쪽에서 먼저 진흙탕 싸움 하고 싶으면 나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자 아내는 한참을 부르르 떨더니 그러더군요. 꼭 이렇게까지 끝까지 가야겠어? 나도 정말 억울해. 나도. 들키지만 않았으면.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 했어? 뻔뻔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절이 나온다는 사실이. 그래서 명의도 당신 거로 하자고 한 거야? 치밀했네. 치밀했어. 당신 대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야? 언제부턴긴 알았을 때부터지. 다시 한번 말해둘게. 진흙탕 싸움하고 싶지 않음 순순히 이혼해. 이 사진들이 어디 떠돌진 모르는 일이니까. 아내는 재산마저 다 뺏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기막히단 듯 웃더니 이번엔 다른 작전을 펼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요. 허나 그 말에 누가 속을까요? 뱀 같은 아내의 얄팍한 말들에 다신 속고 싶지도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칼같이 잘라내자 아내는 한동안 씩씩거리더니 알겠다며 훌쩍거렸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합의 이혼을 해주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남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저희 모두 합의 이혼을 한 상태이고 이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도 크게 입고 친구에 대한 배신감도 이루 말 못하지만 잘 추스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의 불륜 충격이 아직 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쓰고 나니 아주 조금은 위로가 되는 기분이에요. 저 역시 저대로 좋은 인생 살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위로의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전 요즘 가슴 한켠이 아주 뻥 뚫려 있는 양 답답한 마음이 들고 너무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최근에 도저히 참다 못해서 친구에게 이 얘기를 털어놓았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참고 사냐며 자기가 다 답답하다고 하는 거 있죠. 듣고 보니 제가 바보 같기도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속이 터지는 건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결혼할 때에도 딱히 사정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후에도 어머니는 저희에게 종종 합가를 요구하시더군요. 신혼집이 위치도 썩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 집에서 애들을 낳게 되니까 결국 이사갈 곳들을 절실히 알아보러 다니게 되더군요. 평소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합가 얘기에 살짝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냥 흘려들을 순 없었어요. 그나마 시댁이 아주 좀 더 넓은 편이기도 했고 주변에 유흥가가 즐비하고 안 좋은 합군이라고 소문난 저희 집보다는 나았거든요. 역세권이기도 하고 애들 데리고 다니기도 좋고 학교도 무난한 곳이라고 알려진 동네였기 때문에 꽤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국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애들도 점점 커가고 있고 교육적으로도 신경이 쓰이고 여러모로 사람들 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들어갈 때에도 어머님은 무척이나 깐깐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니네 아무리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해도 자식이라도 그렇지 매달 번번이 생활비 내야 해. 입이 지금 대체 몇 개가 느는 거야? 나야 내 아들이랑 손주들 보니까 좋긴 하지만 매달 밥 차리고 집 치우고 할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허리가 휜다 얘. 물론 저희도 생활비 얼마를 일부 드릴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공짜로 이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아니었고 본인께서 이전부터 같이 살 거면 돈 얼마는 줘야 한다고 계속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저렇게 다시 한번 쐐기를 막듯 말씀을 하시니 기분이 썩 좋진 않더군요. 아무튼 매달마다 저희 네 식구 생활비 포함 부모님 용돈까지 약소하게나마 포함해서 드렸고 어머닌 그럭저럭 만족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 정도는 줘야지. 고맙다. 단지 퇴근해서 돌아오면 애들을 보느라 힘들었다는 잔소리도 어마어마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자기 아들이나 저나 똑같이 출퇴근을 하는데도 그렇게 저한테 저녁 준비를 시켜대시고 치우게 하시고 그 밤에도 집을 정리하도록 시켜대시더라고요. 아유, 나 하루 종일 얘네들 보느라고 아주 고생했어. 어디 가지도 못하고 발 완전 못 껴서 밥 먹이고 할미 소리 들어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럼 네가 눈치껏 일찍 와가지고 밥도 좀 챙겨 먹이고 집 청소도 좀 돕고 했어야지. 좌우지간 회사에서 늦지 말고 제깍제깍 집에 좀 오란 말이야. 아이, 네,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놈의 회사 핑계 좀 고만 대라. 네가 알아서 유두리 있게 잘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걸 못해서 이 CM을 부려먹는 게야? 이러면서 저한테 괜히 성을 내시는 거예요. 저도 정말 부서질 것 같은 몸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건데 오자마자 저한테 던져지는 건 앞치마였고 재료도 변변치 않은 상태로 밥을 차려다가 6식구 먹을 걸 준비하자니 정말 허리가 끊어지겠더군요. 이게 다 시댁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결정한 나의 업보이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뭐 했냐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뭐라 하실 때면 아유,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도 똑같이 이래요. 하고 말렸지만 결국은 시어머니에게 번번이 지곤 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보다 더 심하게 느껴지는 하나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게 당연한 건지 시집 와서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여자들은 다 숙명적으로 겪는 건지 좀 헷갈리네요. 솔직히 이 시기에 겪었거나 언제 겪었거나 저에겐 똑같이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몸서리가 처지도록 힘들어서 이때에는 늘상 제가 위험을 다 달고 살았지 뭡니까. 바로 저희 친정아빠가 그렇게 저희 삼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시고 힘든 삶을 사셨던 아빠에게서
큰 병이 발견되고 만 것이었어요.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으러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아빠가 몸이 안 좋다고? 얼마나 안 좋은 건데? 아빠가 요즘 늘 피곤해 하시고 밥도 잘 못 드시고 하시길래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거 있지. 나도 지금 너무 불안하다. 언니 일단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연락할게. 그 말부터가 가슴이 철렁하면서 예감이 좋지 않았고 그날 가뜩이나 새벽부터 어머니가 이것저것 시켜대시는 일들을 처리하고 회사에 와서 졸리고 힘든데 너무 기분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 들려온 얘기들을 듣고 전 집에 돌아오는 전철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이 눈물이 나서 하도 울어대는 저에게 옆자리 아주머니께서 손수건을 건네주실 정도였어요.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댔냐면 저희 아빠는 우리 삼남매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애달프고 가슴 아픈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제 남동생을 데리고 계곡 쪽에 나가셨다가 그때 동생에게 들이닥친 사고를 피하기 위해 몸을 날리셨고 그래서 다리 한쪽을 절게 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불편한 몸을 하시고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원래 하던 일들을 접고 다른 기술자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작은 일거리들을 받아서 하시고 그러면서 늘 꾸준하게 같은 자리에서 기계를 다루고 고쳐주고 바꿔주고 파는 일들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답니다. 맨날 아빠를 보러 갈 때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아빠의 얼굴과 옷을 보며 가슴이 아팠고 그런 아빠가 손을 깨끗이 닦고 우리 남매를 먹으라고 설탕이 잔뜩 묻은 꽈배기를 사다 주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릿했는지 몰라요. 제가 결혼할 때 웨딩 마치를 올리는 순간에도 다리를 저는 자신의 모습이 딸에게 폐가 될까 싶어서 전날 그리 연습을 하셨다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 전 또 눈물이 터져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보폭을 아빠에게 맞춰서 천천히 걸었고 결혼이란 새로운 문을 열고 설레고 행복감을 느끼면서도 아빠에 대한 애틋함에 참 이상한 얼굴을 하고 걸었더랬지요. 그런 우리 아빠가 이제 자식이 그 자식을 좀 키워가면서 직장도 다니고 효도 좀 하려고 했더니 암이라니요.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께 나름의 노릇을 하려고 하면 그때 부모님은 너무 늙어 계시거나 혹은 곁에 안 계시다는 말이 이제 남 얘기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아빠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건지 이날 정말 온몸이 탈수가 되어버릴 정도로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채비를 하고 남편에게는 아이들을 맡기고 아빠에게 가보겠다고 했지요. 남편도 당황스러워하고 놀라서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지 몰랐다며 같이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도 잠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대강 말씀을 드렸고 뭐라도 하실 말이 있으신가 싶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 일순간 몸이 완전히 굳어서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이게 정말 제정신인 어른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계속 어머니를 쳐다보며 확인하게 되더군요. 아이고, 너만 갔다 오면 되지. 뭘 명준이까지 다녀오라고 해? 이 밤중에 위험하게. 희진님이 너 혼자만 다녀오면 되잖아. 비도 오는데 뭘 정신사납게 둘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암이라고 해도 요즘 다 착한 암이라고 하고 별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유난 떨 거 없어. 그냥 너 혼자 얼른 다녀와라. 명준이 너는 얼른 이리 들어오고. 애미 너 혼자 갔다 와라. 알았지?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사돈어른이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는 장인어른이 이렇게 위독한 상태의 질병을 판정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사실 밤길이 위험했으면 여자인 제가 더 위험하지. 덩치도 곰같이 큰 본인 아들이 위험하겠나요? 암튼 어이가 없으면서도 일단은 그냥 나와버렸고 어머니에 대한 분에 빠져 있기에는 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빠르게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아빠의 상태는 너무 나빠서 다들 아연실색하고 있는 상황이더군요. 아빠, 우리 딸 왔어? 아빠는 환히 웃어 보이시려 했지만 전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이 있다가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우리 셋은 우두커니 대강 끌어안은 채로 울기만 했고 엄마는 구석에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앉아 계실 뿐이었어요. 이날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전 아빠의 말도 안 되는 그 허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몇 번이나 결심을 했어요. 당분간은 아빠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처자식만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 아빠. 그래놓고 본인이 저렇게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제가 재산 바쁘답시고 아빠를 등질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퇴근을 친정 쪽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아빠가 병원에 가게 되시면 계속 그쪽을 들락날락 해야 될 것 같다고 남편과 시부모님께 얘기를 했어요. 상황이 이러니 좀 이해를 해달라. 우리 애들도 얼마간은 좀 부탁드린다. 아빠가 정말로 많이 위독하신 상태다 하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신 아버님께서 먼저 입을 여시더군요. 이진애미야, 그래, 알았다. 여기는 우리한테 맡겨둬라. 사돈어른이 얼른 나아지셔야 할 텐데 네가 너무 힘들겠구나. 당분간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거라. 남편도 옆에서 끄덕이는데 어머니는 전혀 온도감이 다른 표정으로 말을 확 낚아채시더라고요. 어머, 이 사람 좀 봐. 애들 보고 집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 누군데 마음대로 그냥 맡기고 가라 말아요? 예, 알겠는데 아픈 어른 집에 그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사돈도 시집간 딸이 지 시댁에서 할 일을 해야지. 자꾸 거기 드나들면 마음 편하시겠니? 나으려던 병도 못 낫는다고. 그냥 너는 네 할 일 하면서 있다가 가끔씩 들리면 되는 거지. 뭘 그리로 퇴근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아빠를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리고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힌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이내 말리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엄마를 돕겠다며 그만하라고 중재를 했어요. 전 그냥 일단 씩씩거리다가 말고 그만 말을 멈췄고 우리 방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숨을 내쉬면서 참았는지 모릅니다. 이후로 친정을 드나들다가 아빠가 병원에 가게 되시고 상황이 나빠지신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셨어요. 사실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라 긴 시간도 아니었지만 제 나름대론 그래도 아빠가 나름 오래 버텨주셨다고 생각해요. 또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저보고 출가 외인이 어쩜 그렇게 지 친정만 신경을 쓰냐고 하도 눈치를 주셨기에 그걸 피해서 다니다 보니 더 길게 느껴진 것 같기도 했고요. 하루하루 아빠와의 날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맨날을 울고 동생들과 교대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는지 어머니께서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 전화를 하셔서는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엄마가 돼가지고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애가 저렇게 사고를 치는 거라나요? 본인이 병원에 데려왔는데 엄마 없는 손주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며 대뜸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넌 지금 네 부모 챙긴답시고 자식을 못 챙기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내가 병원까지 끌고 다녀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 어?
그때 진짜 얼마나 이가 갈리던지. 다른 때도 아니고 내 부모가 몸이 아파서 거기에 잠깐 몇 달 신경을 쓰고 있던 것 같고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건가요? 결국 너무 시달리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동생들에게 말을 해서 제가 드나드는 텀을 좀 줄이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본인이 시킨 대로 집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더 만만한 건지 제 속을 박박 긁어대시더군요. 이쯤 되니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완전히 속이 다 터져가지고 어머니에게 대들게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다른 때도 아니고 저희 아빠가 아파서 그러시는데 어쩜 그리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아들이 지금 어디 아프기라도 한가요? 어쩜 그렇게 어머니 입장만 저한테 주구장창 말씀을 하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 이러면서 울음이 터져 나와서 엉엉 울고 남편이 나와가지고 어머니께 뭐라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잡아요. 가뜩이나 힘든 사람을 왜 그렇게 쪼아대요? 뭐? 내가 쪼아대? 억울해 죽겠네. 이젠 아들까지 나를 갖다 몰아붙이네. 그러면서 본인이 소리를 질러대시는데 그 소리에 애들까지 엉엉 울어대니 진짜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왜 이렇게 저를 못살게 구시는 건지 정말 미치겠더군요. 가뜩이나 길어지는 아빠의 상황에 저도 심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고 중간에 애들도 확실히 엄마인 제 손길이 그립긴 했는지 자꾸 어디가 아프고 열이 나고 해서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바빠졌어요. 그러다 저도 몸이 너무 안 좋아졌고 동생이랑 교대하기로 했던 날 차마 가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와서 쉬게 되었는데요. 그날 글쎄 말도 안 되는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누워서 잠깐 깜빡 잠이 든 순간 계속해서 머리맡에 핸드폰이 골이 아프도록 울려대서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여동생이었고 언니하고 저를 부르는 소리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로 이어진 말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셨으니 지금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넋이 나가서 보이는 대로 옷을 주워 입었고 놀란 남편이 저를 태워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뛰어 올라갔는데 그렇게 해서 마주한 풍경은 저를 그대로 주저앉아 쓰러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빠는 제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숨을 거두셨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엄마와 여동생, 남동생이 누나 이제 곧 올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겨우겨우 견디고 계셨으나 끝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서로의 마지막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가신 것이었어요. 아빠, 안 돼. 나 보고 갔어야지. 이때 정말 얼마나 많은 회의가 밀려오던지 대체 내 삶이 뭐길래 내 피곤과 힘듦이 뭐길래 아빠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나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는 저는 차라리 엉엉 울어대는 동생들이 부러울 정도로 목구멍 밖으로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후로 장례로 이어지기까지 모든 관련된 연락은 그날 같이 따라온 남편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다 전하게 되었고 전 정말 굳어있는 망부석 마냥 아무런 말도 뭣도 못한 채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답만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배우자인 남편이 좀 더 이성적으로 움직여주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오셨더군요. 아버님은 집에서 아이들을 봐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일단은 썩 어머니를 뵐 기분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사돈이랍시고 오셨구나 싶어서 인사를 했는데 어머닌 그 와중에도 절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희 엄마에게 건네시는 말씀에 저를 비롯해서 제 동생들도 눈이 찢어질 듯 커지며 동시에 어머니를 노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본인 아들인 제 남편도 당황해서 벌벌 떨 정도의 말을 겁도 없이 늘여놓으셨어요.
사돈,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말이야 말이지. 70 되셔서 가신 거니까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니잖아요. 요즘 암으로 세상 뜨시는 게 별일은 아니고요. 기운 차리세요. 옛날 어른은 60도 못 살고들 가셨는데 요즘 70이면 그래도 호상이라고 해요. 게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시집간 딸이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 남편이고 애들도 못 볼 정도로 챙겼으면 자식들한테 받을 만큼 받고 가신 거죠. 안 그래요? 네? 사돈 뭐라고요? 서 있을 힘도 없어서 양쪽에서 동생과 제가 부축하고 있는 우리 엄마에게 그게 할 말인가요? 호상이라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에 전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희진애미가 하여간 되게 지극정성이더라고요. 지 친정 부모에게 이렇게 잘했으니 나중에 시애미 아플 때도 잘할 것 같아서 든든하긴 했어요. 아무튼 사돈 기운 차리시고 그만 일어나셔요. 저희는 이제 그만. 이때 저는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 어머니 양쪽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어머, 얘 뭐 하는 거야? 당장 이거 안 놔? 전 놓지 않고 계속 끝까지 떠들어댔어요. 너무 흥분해서 눈에서 눈물과 콧물과 입가에 침까지 흐르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머니, 진짜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요? 호상이요? 시집간 딸이 지 가정도 제대로 안 돌보고 친정 아버지 챙겼으니 그 정도면 호강받다 가신 거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한 가족을 보낸 집에 이렇게 조문을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 불만이 담긴 얘기를 툭툭 섞여가며 미루랍시고 빈정댈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무슨 어머니 떠받들고 살라고 기어들어온 무슨 종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저 우리 아빠 딸이에요. 저렇게 된 우리 아빠 딸이라고요. 어디 종 맡겨뒀다가 찾아가세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어머닌 꽤 흠칫하셨는지 노우라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시고 동생들도 저를 떼놓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전 이때 진짜 이판사판 다 가릴 거 없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기세로 그만 참고 있던 걸 다 쏟아내버렸어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할 게 아니긴 했는데 이만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내다 못해 불은 붙이고 기름을 부어버린 어머니를 배려하고 싶지 않더군요. 몇 번이나 참고 그냥 나만 아는 일로 묻어버리자 하고 참고 있었지만 우리 아빠를 보내드리는 자리에 와서 자기 노후를 걱정하며 잘 봐줄 거냐고. 그래도 니네 아버진 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꼴을 보니 그냥 모든 연을 다 끊어버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무슨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격이나 있으세요? 그렇게 잘나셨어요, 지금? 며느리네 친정아빠 장례에 와서 본인 아플 때 봐달란 말을 할 염치가 있으신 입장이에요? 제가 이런 말들을 쏟아내자 내내 당황해 있던 남편도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며 좀 진정하라고 하더군요. 전 팔을 확 뿌리치고 말을 이어갔고 이어지는 말에 남편은 물론이고 제 여동생과 남동생, 저희 엄마와 친지들까지 그리고 당연히 어머니까지 모두 일순간 굳어버렸어요. 정말 이 얘기까지는 죽을 때까지 묻고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사서 무덤을 파버리신 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 부동산 아저씨랑 만나고 다니시는 거 아무도 모를 줄 아셨어요? 뭐요? 저보고 여자가 돼가지고 지 남편이랑 새끼들을 버리고 지 친정 아빠만 쫓아다닌다고요? 그러면 어머니는 여자가 돼가지고 본인 남편이랑 자식이며 손주들까지 버리고 그게 뭐예요? 차라리 저처럼 친정 아빠라도 쫓아다니지 그러셨냐고요. 본인은 이렇게 세상 무서운 것도 없이 바로 옆 동네에 남자 만나러 다니느라 혈안이 돼놓고 뭐요? 그러고도 꼴에 며느리 있다고 대접은 받고 싶으셨어요. 어디 요구하라면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어머닌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저를 놀아보면서 부들부들 떠시는데 제가 잊지 말하니 더 이상 건드렸다간 겁이 나셨던 건지 뭔지 말을 더 못하시더군요. 이때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왜 이러는 거냐고 말이에요.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가 가방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왔고 사진첩을 열어서 손을 바들바들 떨며 사진 한 장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그 사진은 제가 한창 아빠 문병을 다닐 쯤 너무 기력이 없고 힘들어서 식당에 들어가서 육개장을 먹고 있을 무렵때였는데요. 뒷자리에 웬 아줌마 아저씨가 앉아서 밥을 먹는 것 같은데 어째 목소리가 익숙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때 너무 허기지고 힘들어서 그냥 한정없이 밥을 막 들이키고 있는데 이때 믿을 수 없는 말이 귀에 꽂혀 들어왔어요. 얼른 이거 한 입 더 먹어봐요. 여기 육개장을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엄청 좋아했거든. 내가 용환 씨랑 한번 꼭 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동네여서 말이지. 이때 저도 모르게 고개가 조금씩 돌아가서 살짝 보았는데 글쎄 어머니가 저 안쪽에서 우리 집 근처 부동산 아저씨랑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주 앉은 것도 아니고 그 좁은 자리에 붙어 앉아서 말이에요. 처음엔 너무 놀라서 숨을 죽이고 다시 그릇에 얼굴을 파묻듯 가만히 있었다가 다시 찬찬히 고개를 들어보니 어머닌 제가 여기서 밥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았어요. 사실 여기가 우리 집에서 한 30분 정도는 떨어져 있는 병원 근처에 있는 유명한 육개장 맛집이었거든요. 어머니나 남편이 여기 육개장을 좋아해서 가끔 이쪽 나올 때 포장해서 가져갈 때가 있었어요. 저야 병원이 근처이니 여기 들려서 먹고 있었던 건데 어머니가 아저씨에게 먹여주는 모양새하며 허리에 손을 감고 있는 그 끔찍한 아저씨 손하며 이건 누가 봐도 부부거나 불륜, 아무튼 그 이상이었어요. 왠지 이 상황에 같이 있는 게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속은 허기져 죽겠는데 더 삼키지 못하겠더라고요. 더 먹다간 체할 것 같아서 일단은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전혀 눈치를 못 채신 것 같더군요. 전 가게 밖에서 한껏 줌을 땡겨서 어머니와 그 아저씨의 모습을 찍고 그러고도 숨을 겨우 들이쉬고 그냥 멍청이 서 있었어요. 이걸 어찌해야 하나, 말을 해야 하나 하다가 몇 번이나 지울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제 코가 석자였으니 그걸로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생각하면 이런 건 묻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참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고도 몇 달이 더 지나서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의 감정이 쌓여있는 동안 몇 번을 이걸 터뜨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참았는데 장래에 와서 저 따위로 말을 해대는 걸 보니 이젠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결국 눈 딱 감고 그 사진을 공개해버렸고 남편은 그 이후로 충격이 꽤나 컸는지 집에 돌아온 후 며칠간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님께 말을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미 남편이 전한 모양인지 집에는 말할 수 없는 냉기가 돌고 있고 어머닌 애들 방에 들어가셔선 그저 눈치만 보기 일쑤입니다. 저를 보면 눈은 죽일 듯 살기가 올라 있으면서도 억지로 웃으면서 참는 듯한 모양새에 전 더 역겨워서 못 견디겠고 말이에요. 지금 집 분위기도 보통 살얼음판이 아니라 웬만하면 내가 말하지 않고 참았어야 했나 싶지만 저도 사람인걸요.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했을 때 상식이 통하는 거지 그 상식을 멋대로 벗겨버렸을 때는 자기도 어느 정도 똑같이 얻어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할 만큼 했고 참다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빠를 향해 그런 무지막지한 말들을 내뱉은 걸 생각하니 여전히 후회는 없어요. 향후 어머니가 어떤 나락의 길을 걷던 간에 전 상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